그날 유진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습관처럼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낯선 번호로 온 장문의 메시지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평온했다. 메시지를 읽기 시작했을 때 유진의 심장은 차가운 돌덩이처럼 굳어버렸다. 발신자는 강현이었다. 한 달 전 유진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하고 사라졌던 남자친구. 아니, 이제는 전 남자친구라고 불러야 하는 사람. 메시지의 첫 문장은 덤덤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벼락과 같았다. 유진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한 것 같다. 나 같은 남자 말고 더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랄게. 답변은 하지 말아줘. 유진은 숨을 들이마셨다. 힘든 시간. 그 힘든 시간을 누가 만들었는데? 유진은 지난 한 달간 강연이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연락 때문에 겪어야 했던 고통을 떠올렸다. 매일 밤 강연의 사진을 붙들고 잠 못 이루던 날들, 회사에서도 멍하니 앉아 강연이 없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유진에게는 지옥이었다. 다음 문장은 유진의 손을 떨리게 만들었다. 아마 접근금지 명령 때문에 이렇게 연락하는 것도 사실 안 되는 건데. 접근금지 명령? 유진은 눈을 크게 떴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자신이 강현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혹시 강현이 다른 사람과 관련된 문제에 휘말린 건가? 아니면 혹시 강현이 자신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한 건가? 그럴 리 없었다. 이별 후 유진은 단 한 번도 강현의 주변에 나타나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다음 줄에서 유진의 사고는 잠시 멈췄다. 병원비는 내가 결제했어. 너가 10일 날 받을 급여에서 제외할게. 병원비. 유진은 자신이 최근에 병원에 간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난주 심한 감기 몸살로 이틀 정도 병가를 냈던 것이 전부였다. 혹시 강현이 유진의 건강을 염려해 몰래 병원비를 내준 것인가? 유진은 강현의 세심함에 잠시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지만 그 병원비를 월급에서 공제하겠다는 말은 강현이 유진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가 여전히 유진의 급여 날짜와 상황을 꿰뚫고 있다는 사실은 묘한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어서 연락 남겨. 미안하고 사랑했어.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서 꼭 행복하길 바래. 몸조리 잘하고 잘 지내야. 진심이야. 메시지는 거기서 끝이었다. 간결하고 단호하며 그리고 일방적이었다. 사랑했다는 과거형 고백과 함께 영원히 작별을 고하는 잔인한 선언. 유진은 휴대전화를 가슴에 대고 차가운 벽에 기대 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헤어지고 싶지 않다. 단 한 번도 강현이 없는 미래를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강현은 유진의 전부였고 그의 메시지는 유진의 세계를 산산조각 냈다. 접근금지 명령, 병원비, 급여 공제, 이별 통보. 이 모든 단어들이 유진의 머릿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며칠 후 유진은 직장 동료 미나와 퇴근길 포장마차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였다. 유진은 강현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를 미나에게 보여주었다. 이게 말이 돼? 미나야? 나한테 아무런 상의도 없이 헤어지자더니 한 달 만에 갑자기 이런 문자를 보내는 이유가 뭐야? 접근금지 명령이라니? 내가 강현 씨에게 뭘 했다고?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나는 잔을 내려놓고 심각한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유진아, 이건 좀 심각해. 접근금지 명령이라는 단어가 너무 걸려. 그리고 병원비 처리 방식도 이상하고. 너 감기 걸렸을 때 강현 씨가 너의 집으로 와서 병원 데려다주고 결제까지 해줬어?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나 혼자 갔어. 회사 근처 병원. 강현 씨는 그때 내 연락도 안 받았을 때였어. 그럼 강현 씨가 내 병원비를 어떻게 안 거지? 그리고 결제는 또 어떻게? 그러게. 내가 나중에 카드 영수증을 확인해봤는데 강현 기름으로 된 신용카드로 결제된 내역이 있긴 하더라고. 내가 급여를 받는 10일 날 그걸 제외하고 주겠다는 건데 강현 씨가 내 급여까지 신경 쓰고 있다는 게 소름 돋아. 미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건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야. 하나, 강현 씨가 정말 너를 끔찍하게 생각해서 너의 상황을 몰래 다 체크하고 있었거나. 둘, 강현 씨가 어떤 문제에 엮여서 너에게 일부러 단호하고 차갑게 선을 긋고 있는 거야. 그게 접근금지 명령과 관련된 일일 수도 있고. 문제에 엮였다니? 혹시 강현 씨가 다니던 회사가 최근에 좀 시끄럽지 않았어? 아니면 너의 가족이나 강현 씨 가족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야? 유진은 곰곰이 생각했지만 딱히 떠오르는 일은 없었다. 강현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그의 가정사도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일단 강현 씨가 답변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 말은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 너가 감정적으로 연락하면 오히려 강현 씨가 더 멀어지려고 할 수도 있어. 그리고 접근 금지 명령이라는 단어 때문에라도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섣불리 움직이지 마. 미나는 유진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헤어지고 싶지 않아. 미나야, 나 강현 씨 너무 사랑해.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아. 유진은 눈물을 글썽였다. 알아, 유진아. 하지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침묵이야. 그리고 내가 강현 씨의 상황을 몰래 파악해야 해. 정말 너를 떠나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회피하고 싶은 건지. 어떻게 파악해? 강현 씨가 자주 가던 장소, 친한 친구, 회사. 조심스럽게 건드려봐. 그리고 내 급여에서 병원비를 공제하겠다고 했잖아. 10일 이후에 급여 명세서가 어떻게 오는지 확인해봐. 그게 너한테 연락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적인 창구가 될 수도 있어. 미나의 현실적인 조언에 유진은 잠시 이성을 되찾았다. 유진은 눈물을 닦고 미나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그날 밤, 유진은 강현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2년 전 강현이 유진에게 선물했던 곰인형, 함께 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강현이 직접 만들어준 서툰 목각 인형. 물건들을 만질 때마다 강현의 따뜻한 손길과 목소리가 유진의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유진은 침대에 앉아 강현과의 마지막 통화를 떠올렸다. 강현 씨, 왜 그래?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갑자기 이별이 말이 돼? 유진은 흐느꼈다. 미안해, 유진아. 내가 너 감당 못하겠어. 너무 힘들다. 그냥 나 잊어. 강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다. 힘들면 나한테 기대. 우리가 같이 헤쳐나가면 되잖아. 왜 나 혼자 남겨두고 가려는 거야? 안 돼. 넌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날 자격 있어. 이만 끊자. 그리고 강현은 전화기를 끊었다. 그 후로 유진의 수많은 전화와 문자 메시지에도 강현은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다. 그것이 강현이 보낸 일방적인 이별 통보의 시작이었다. 며칠이 더 흘렀고 급여일인 10일이 다가왔다. 유진은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휴대전화를 주시했다. 미나의 말대로 강현이 언급한 급여 공제는 그와 다시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랐다. 오전 10시 30분, 유진의 통장에 급여가 입금되었다. 유진은 즉시 명세서를 확인했다. 급여 명세서 대시 10월 항목 금액비고 대시 실망인걸 대시 실망인걸 대시 실망인걸 기본급 XXXX XXX1 식대 XX XXX1 공제액계 XXX XXX1 세금 보험료 추가 공제액 XX XXX1 병원비 대납금 강현 실지급액 YYYY 유진의 예상대로 명세서에는 병원비 대납금 강현 D라는 항목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금액은 유진이 감기 몸살로 진료받았던 금액과 정확히 일치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강현에게 메시지를 보낼까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강현이 답변은 하지 말아줘라고 했던 단호한 말이 유진을 멈춰 세웠다. 대신 유진은 회사 격리팀의 김대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대리님, 저 혹시 제 급여 명세서에 병원비 대납금 강현 D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아세요? 보통은 제가 직접 격리팀에 현금 상환을 하지 않나요? 김대리는 유진을 잠시 바라보더니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아, 유진 씨, 그거, 강현 씨가 직접 회사에 연락을 해서 유진 씨 급여에서 공제 후 본인 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했던 항목이에요. 사실 저희도 좀 당황스러웠는데 강현 씨가 유진 씨랑 관련해서 복잡한 사정이 있다고. 그리고 유진 씨의 사인을 받은 위임장을 저해 팩스로 보내왔어요. 저희로서는 공식적인 서류가 있어서 처리한 거고요. 유진은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위임장. 유진은 강현에게 그런 서류에 사인해준 기억이 전혀 없었다. 누군가 유진을 사칭하여 서류를 조작했거나 혹은 강현이 유진의 서류를 몰래 위조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김 대리님, 제가 사인한 위임장이라니요? 저는 그런 서류에 사인한 적이 없는데요. 혹시 그 서류 제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유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김 대리는 당황하며 말했다. 네, 사인 안 하셨다고요? 저희는 팩스로 받은 서류가 정식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강현 씨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툼이 있으신가요? 일단 서류는 보안상 바로 보여드리긴 어렵고
제가 팀장님께 보고 드린 후 유진 씨께 사본을 전달해 드릴게요. 유진은 더 이상 캐물을 수 없었다. 상황은 단순한 이별 문제가 아니었다. 강현은 유진의 정보를 이용해 회사를 통해 금전적인 거래를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위임장까지 위조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접근 금지 명령에 이어 비조된 위임장이라니. 유진은 강현이 대체 무슨 일에 엮인 것인지 심각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유진은 퇴근 후 미나를 다시 만났다. 유진은 김 대리에게 들은 이야기를 미나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위임장 위조라니? 유진아, 강현 씨가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단순히 헤어지고 싶은 게 아니라 뭔가로부터 너를 보호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었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너한테 금전적인 빚을 진 것도 아닌데 병원비 상환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처리하는 거야? 그것도 위임장까지 위조해서. 미나는 흥분하며 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미나야. 특히 접근금지 명령이라는 단어가 계속 마음에 걸려. 혹시 강현 씨가 큰돈을 횡령했다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있거나. 유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일단 강현 씨가 보낸 메시지의 의도를 다시 생각해봐. 나 같은 남자 말고 더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랄게라고 했잖아. 이건 이별 통보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너에게 해를 끼칠까 봐 걱정하는 말일 수도 있어. 마치 나한테서 멀어져라라고 외치는 것처럼. 하지만 사랑했어라는 말은 진심처럼 들렸는데? 사랑했겠지? 하지만 지금 강현 씨가 처한 상황 때문에 너를 강제로 밀어내는 걸 수도 있어. 유진아, 너는 이제 침묵을 깨고 강현 씨의 행방을 추적해야 할 것 같아. 다만 절대로 강현 씨에게 직접 연락해서는 안 돼. 미행이나 탐정 고용이 필요할 수도 있어.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탐정이라니 너무 과한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강현이 위임장까지 위조했다는 사실은 유진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강현 씨가 자주 가던 곳, 강현 씨 친구들에게 조용히 물어볼 수 있을까?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게 먼저일 것 같아. 특히 강현 씨가 가장 믿고 의지하던 친구, 민수 오빠 있잖아. 민수 오빠라면 강현 씨의 속사정을 조금은 알고 있을지도 몰라. 민수, 강현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유진과 강현이 연인이 되기 전부터 세 사람이 함께 어울리던 친구. 유진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민수의 연락처를 한참 동안 달아보았다. 다음 날, 유진은 용기를 내어 민수에게 연락했다. 약속 장소는 강현과 민수가 자주 가던 동네의 허름한 치킨집이었다. 유진은 퇴근 후 그곳으로 향했다. 유진아, 오랜만이다. 강현이 그 자식이 너한테 문자 보냈다는 건 들었어. 솔직히 나도 당황스러워. 민수는 유진을 보자마자 침울한 표정으로 말했다. 민수 씨, 강현 씨가 나한테 접근금지 명령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한 적은 없는데. 유진은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다. 민수는 치킨을 뜯던 손을 멈추고 유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동요하고 있었다. 뭐, 접근금지 명령? 강현이가 너한테, 아니, 자기가 너한테 접근금지 명령을 당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야? 민수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아니요, 그냥 접근금지 명령 때문에 이렇게 연락하는 것도 안 되는 건데라고만 했어요. 그리고 제 회사에 연락해서 제 급여에서 병원비를 공제했어요. 제가 사인한 적도 없는 위임장까지 보내서요. 민수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유진에게 더욱 가까이 몸을 숙였다. 유진아, 미안하지만 강현이한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나도 자세히는 몰라. 하지만 강현이가 너한테 절대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어. 심지어 나한테도 최대한 연락을 피하라고 했고. 강현 씨가 무슨 일에 엮인 거예요? 대체 왜 나한테까지 거짓말을 하는 거죠? 유진은 눈물을 참으며 민수의 대답을 기다렸다. 정확히는 말해줄 수 없어. 강현이 명예도 있고. 하지만 딱 한 가지만 말해줄게. 강현이가 이별을 통보한 건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오히려 그 반대야. 강현이는 내가 안전하길 바라고 있어. 안전. 무슨 위험이 있길래 접근금지 명령에 위임장 위조까지 하면서 나를 밀어내는 거예요? 민수는 한숨을 쉬고는 테이블에 놓인 맥주잔을 만지작거렸다. 강현이가 요즘 어떤 악덕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고 있어?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회사를 그만두고 그 사채를 갚기 위해 온갖 험한 일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 그 사채업자들이 강현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협박을 가하는 것 같고 강현이는 내가 그들의 타겟이 되는 걸 원치 않는 거야? 유진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사채업자, 강현이. 그래서 접근금지 명령이라는 단어를 쓴 건
강연이가 스스로 너와 자신 사이에 벽을 만들려고 한 것 같아. 마치 나한테는 위험이 있으니 법적으로라도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처럼. 병원비 처리 방식도 마찬가지야. 내 급여를 이용해 공식적인 금전거래 기록을 남겨서 별표 사인 자신이 내 삶에서 빚을 갚고 떠나는 사람 별표 사인으로 남으려고 했던 것 같아. 그래야 내가 더 쉽게 자기를 잊고 떠날 거라고 생각한 거지. 민수의 말에 유진은 강연의 일방적인 행동들이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했다. 일방적인 이별 통보, 접근 금지 명령 언급, 복잡한 금전 정리까지. 이 모든 것은 유진을 보호하기 위한 강연의 처절한 노력이었던 것이다. 강연 씨, 어디에 있어요? 지금 어디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정확히는 몰라. 강연이가 연락처도 몇 번이나 바꿨어. 하지만 아마 지금은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고시원 같은 곳에 숨어 지내는 것 같아. 사채업자들이 강연이를 찾고 있다는 소문도 들리고. 민수 씨, 제발 저 강연 씨한테 가야겠어요. 혼자 힘들어하게 둘 수 없어요. 유진은 간절하게 부탁했다. 안 돼, 유진아. 강연이가 너한테 화낼 거야. 강연이가 너한테 보낸 메시지. 별표 사인 답변은 하지 말아줘. 별표 사인 라는 말. 그건 너를 위한 마지막 배려였어. 내가 지금 강연이에게 가면 넌 강연이의 위험에 함께 노출될 거야. 강연이는 그걸 가장 두려워하고 있어. 유진은 고개를 숙였다. 강연의 메시지는 이별 통보가 아니라 살려달라는 외침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사랑했어라는 말은 별표 사인 지금도 널 사랑하지만 놓아줘야 할 별표 사인 라는 절규였던 것이다. 유진은 강연에 숨겨진 진심을 깨달았지만 그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유진아, 너한테 강연이가 남긴 마지막 말만 기억해.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서 꼭 행복하길 바래. 그게 강연이의 진심이야. 강연이를 도와주고 싶다면 지금은 그의 바람대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강연이를 지켜주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어. 내가 안전해야 강연이도 언젠가 다시 너를 찾을 용기를 낼 수 있을 거야. 민수는 유진의 어깨를 토닥였다. 유진은 민수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헤어지고 싶지 않다. 하지만 이제는 강연이 헤어지자고 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 유진은 이제 침묵이 아닌 행동으로 강연의 진심에 응답해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다. 유진은 강연이 직면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 그를 꺼내줄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것이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유진은 민수에게 감사를 표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강연을 향한 걱정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강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그를 찾고 그를 구할 것이다. 유진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생각뿐이었다. 이제 강연의 곁에 다가가지 말라는 그의 마지막 부탁을 유진은 그의 안전을 위해 기꺼이 어기기로 결정했다. 강연을 위한 유진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민수와의 만남 이후 유진의 일상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울고만 있을 시간이 없었다. 강연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은 유진에게 엄청난 각성과 결단력을 주었다. 그는 강연의 부탁, 즉 나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말을 어겨야 했다. 그것만이 그를 구할 유일한 길임을 유진은 직감했다. 유진은 강연이 남긴 모든 단서들을 재검토했다. 접근 금지 명령, 위조된 위임장, 그리고 사채업자. 이 세 가지가 강연이 만들어낸 위기의 퍼즐 조각이었다. 먼저 유진은 강연의 금융 기록을 추적할 방법을 강구했다. 강연이 자신의 급여에서 병원비를 공제해 간 것은 그가 유진의 계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음을 의미했다. 유진은 자신이 강연과 함께 살던 시절 강연이 유진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나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떠올렸다.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강연이 사용하던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강연은 정리정돈에 능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요한 서류를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하는 습관이 있었다. 먼지 쌓인 서류 뭉치 속에서 유진은 오래된 은행 거래 명세서와 함께 강연이 사용하던 USB 메모리 스틱을 발견했다.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비밀이라는 폴더가 나타났다. 암호가 걸려 있었지만 유진은 강연이 자신과 처음 만났던 날짜 6자리를 입력했다. 띠링. 폴더가 열렸다. 폴더 안에는 강연의 통장 거래 내역 파일과 함께 별표 사인 채무 현황 별표 사인이라는 엑셀 파일이 들어 있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클릭했다. 파일에는 강연이 끌어안고 있던 빚의 전체 규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채권 자체무 원금 이자율 변. 남은 상환액 비고 블랙스톤 대부 백슬래시 사인 텍스트 W 8천만 달러 450달러 백슬래시 사인 퍼센트 사인 백슬래시 사인 텍스트 W 1억 2천만 달러 긴급 생활 자금피 EP 사설 투자 백슬래시 사인 텍스트 W 4천만 달러 150달러 백슬래시 사인 퍼센트 사인 백슬래시 사인 텍스트 W 5,500만 달러 회사 주식 투자 실패 개인 사채 백슬래시 사인 텍스트 W 1,500만 달러 300달러 백슬래시 사인 퍼센트 사인 백슬래시 사인 텍스트 W 2,500만 달러 급전 필요 총계 백슬래시 사인 텍스트 W 기억 3,500만 달러 사인 백슬래시 사인 텍스트 W 기억 달러. 유진은 눈을 믿을 수 없었다. 2달러 백슬래시 사인 텍스트 덕 달러 사인 원.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강연이 짊어진 빚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것도 법정 최고 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살인적인 이자율의 사채였다. 이 모든 것이 지난 1년 동안 강연 혼자 끙끙 앓으며 숨겨왔던 진실이었다. 유진은 강연이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사라져야 했는지 비로소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 강연 씨,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우리가 같이 갚아나갈 수 있었잖아.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화면을 노려보았다. 특히 블랙스톤 대부라는 이름이 유진의 눈에 들어왔다. 연 이자율 450달러, 백슬래시 사인 퍼센트 사인 달러 사인. 이것은 명백한 불법 사채였다. 유진은 이 정보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강연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거나 사채업자들에게 보복을 당할 경우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연의 안전이 최우선이었다. 유진은 엑셀 파일에서 중요한 단서를 하나 더 발견했다. 강연이 빚을 갚기 위해 일하던 일용직 노동 현장 주소와 연락처가 몇 개 적혀 있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갱신된 메모에는 별표 사인 강북구 수유동 XX 고시원 11월 1일 입실 별표 사인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11월 1일 강연이 유진에게 문자를 보낸 시점과 거의 일치했다. 강연은 유진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넨 후 그 고시원으로 몸을 숨겼던 것이다. 다음 날 유진은 회사에 병가를 내고 강북구 수유동으로 향했다. 유진은 평소와 다른 낡은 옷차림에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고시원 주변을 서성였다. 혹시 사채업자들이 주변을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유진은 극도로 긴장했다. 고시원은 낡고 좁은 골목 깊숙이 위치해 있었다. 수유장 고시텔이라는 간판이 을씨년스럽게 걸려 있었다. 유진은 입구에서 서성이는 대신 맞은편 낡은 슈퍼마켓으로 들어갔다. 슈퍼마켓 주인 할머니는 유진을 수상하게 쳐다보았다. 할머니, 혹시 저기 수유장 고시텔에 키 크고 마른 뿔테 안경 쓴 젊은 남자가 최근에 들어왔나요? 제 사촌 오빠인데 연락이 안 돼서요. 유진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귤을 까먹으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글쎄,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도 들락날락해서 누가 누군지. 하지만 며칠 전에 덩치 큰 남자 2명이 와서 고시텔 주인한테 그 뿔테 안경 쓴 총각 찾던 건 봤지. 미 유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덩치 큰 남자 2명. 분명 사채업자들이 강연을 추적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 사람들이 혹시 강연 씨를 찾았나요? 유진이 조급하게 물었다. 찾았는지는 모르겠고 고시텔 주인이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그 사람들 돌려보내더라고. 아무튼 그날 이후로 그 총각은 안 보여. 짐도 그대로던데. 그 짐도 그대로라는 말에 유진은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느꼈다. 강연이 이미 도망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에게 잡혀갔을 수도 있었다. 유진은 할머니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슈퍼를 나섰다. 유진은 고시텔 주인에게 강연의 행방을 묻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신분을 속여야 했다. 유진은 고시텔 입구로 들어가 1층에 있는 관리실 문을 두드렸다. 덥수룩한 머리에 눈빛이 사나운 중년 남자가 문을 열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웃 주민입니다. 혹시 며칠 전에 이 고시텔에 들어왔던 강연이라는 분 때문에 왔어요. 그분이 저희 집 에어컨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비를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시텔에 짐만 남겨두고 사라졌다고 해서요. 혹시 그분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유진은 침착하게 거짓말을 했다. 고시텔 주인은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계심을 드러냈다. 강현이, 그 친구. 짐은 여기 있지만 어디 갔는지는 나도 몰라. 갑자기 나갔어? 연락처도 모르고. 나도 반값 밀릴까 봐 불안해 죽겠는데 혹시 그분을 찾는 덩치 큰 남자들이 왔다 가지 않았나요?
그 사람들이 아마 강현 씨가 빚진 곳 사람들일 거예요. 유진은 핵심을 찔렀다. 주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유진을 관리실 안으로 들이지 않고 문을 닫으려 했다. 그난 그런 사람 본 적 없어. 강현이랑 나랑 아무 관련 없으니 그만 돌아가. 유진은 재빨리 강현의 USB에서 본 별표 사인 블랙스톤 대부 별표 사인 아는 이름을 꺼냈다. 혹시 그 덩치 큰 사람들이 별표 사인 블랙스톤 별표 사인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하던가요? 강현 씨가 그 사람들한테 쫓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강현 씨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너무 걱정돼서요. 혹시 그들이 강현 씨를 해치진 않았을까요? 유진은 최대한 걱정하는 목소리를 냈다. 주인은 한숨을 내쉬며 문을 조금 열었다. 어휴, 이 젊은 총각들 때문에 내가 미쳐. 그래, 맞아. 그 험악한 놈들이 와서 난리 쳤어. 내가 별표 사인 격이는 강현이라는 사람 없다. 내가 누군지 모른다. 별표 사인 고 잡아댔더니 그냥 가더라고. 그럼 강현 씨는 그때 고시텔에 있었나요? 주인은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그 놈들이 오기 30분 전에 누가 강현이한테 전화를 했나 봐. 강현이가 전화 받고 새파랗게 질려서 가방 하나 들고 후문으로 도망치듯 나갔어. 급한 일 생겼어요. 곧 연락드릴게요. 한마디만 남기고 후문이요. 어디로 나갔는지 못 보셨어요. 못 봤지? 하지만 그 놈들이 오고 나니까 강현이 짐은 그대로 있고 방만 텅 비었더라고. 내가 보기엔 누가 강현이한테 미리 경고 전화를 해준 것 같아. 그 경고 전화. 유진은 민수를 떠올렸다. 민수가 강현에게 전화해서 도망치라고 알려준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민수는 강현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었다. 혹시 강현 씨가 통화할 때 별표 사인 형님 별표 사인이라고 부르던가요? 아니면 통화 내용 중에 별표 사인 채무자 별표 사인 라는 단어가 나왔나요? 유진은 강현의 주변 인물이나 채무 관계자를 유추하기 위해 질문을 던졌다. 주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건 못 들었어. 근데 강현이가 떠나기 전에 나한테 이거 좀 맡아달라고 했었어. 그 주인은 고시텔 관리실 구석에서 낡은 박스를 꺼냈다. 박스 안에는 낡은 봉투가 하나 들어있었다. 기계. 뭐예요? 유진이 물었다. 그 강현이가 나중에 듀진이라는 이름표를 단 여자가 찾아오면 전해달라고 했어. 만약 그 여자가 안 나타나면 며칠 뒤에 자기가 다시 찾으러 오겠다고 했고 유진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강현은 유진이 자신을 찾아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별 통보 메시지에서 답변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의 깊은 마음속으로는 유진이 자신을 외면하지 않을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다. 유진은 고시텔 주인에게 자신이 듀진임을 밝히고 봉투를 건네받았다. 봉투는 두꺼운 종이로 밀봉되어 있었고 겉면에는 강현의 필체로 별표 사인 듀진에게 절대 열어보지 마. 내가 돌아올 때까지. 별표 사인 라고 적혀 있었다. 유진은 봉투를 품에 안고 고시텔을 나왔다. 강현의 마지막 메시지처럼 이번에도 강현은 유진에게 별표 사인 하지 말랑 별표 사인 고 명령했다. 하지만 유진은 이제 더 이상 그의 말을 따를 수 없었다. 이 봉투 안에 강현의 모든 진실 혹은 그의 다음 행선지가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유진은 급히 인근의 한적한 카페로 들어갔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으려 할 때 봉투 안에서 딱딱한 무언가가 만져졌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찢자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었다. 첫 번째는 접힌 종이 쪽지였다. 이것만은 지켜줘. 절대 나를 찾지 마. 이 봉투는 내가 나를 찾을까 봐 일부러 남겨둔 미끼야. 지금쯤이면 사채업자들이 너를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어. 내가 돌아갈 때까지 부디 내 삶을 살아. 그리고 너를 위해 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을 찾아줘. 코드 0725 사랑의 그 종이 쪽지를 읽은 유진은 깊은 절망에 빠졌다. 강현은 자신이 유진에게 남긴 흔적들조차도 유진을 위험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한 일종의 트릭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었다. 고시텔 주인을 통해 이 봉투를 유진에게 전달하게 한 것은 유진이 이별 통보를 무시하고 자신을 찾아 나설 것을 정확히 예측하고 그를 멈추게 하려는 마지막 시도였던 것이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열지 말라는 경고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찾는 미끼임을 유진이 너무 늦게 알게 되기를 바라는 강현의 절박함이었다. 하지만 유진의 눈길은 쪽지 아래에 적힌 별표 사인 코드 0725 별표 사인와 별표 사인 마지막 선물 별표 사인이라는 단어에 멈췄다.
강현은 유진에게 마지막으로 뭔가 중요한 것을 남기려 했고 이 코드가 그것을 찾는 열쇠일 것 같았다. 두 번째는 봉투 안에 함께 들어있던 낡고 오래된 열쇠였다. 마치 사물함이나 우편함 열쇠처럼 보였다. 유진은 열쇠를 들어 올리고 코드를 생각했다. 0달러 725달러.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 강현의 생일. 아니다. 유진의 생일. 아니다. 처음 만난 날. 아니다. 강현의 집 비밀번호. 아니다. 유진은 머리를 싸매고 강현과의 추억을 되짚었다. 강현과 유진에게 특별했던 장소 혹은 날짜. 그때 유진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기억이 스쳤다. 7달러 월 25달러 일. 그날은 강현과 유진이 별표 쌓인 사랑의 서약 별표 사인을 했던 날이었다. 그들은 오래된 자물쇠를 사서 그들의 이름과 서약 내용을 새긴 후 남산타워의 사랑의 자물쇠 난간에 걸기로 했었다. 하지만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결국 그 자물쇠를 걸지 못하고 별표 사인 나중에 특별한 곳에 걸자 별표 사인고 약속했었다. 그리고 강현이 그 자물쇠를 어디론가 보관해두겠다고 했었다. 유진은 즉시 강현이 남긴 열쇠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열쇠의 머리 부분에는 아주 작게 별표 사인 베레스 별표 사인라는 알파벳이 새겨져 있었다. LS, 러브 시크리트 혹은 락 시스템. 유진은 이 열쇠가 남산타워가 아닌 다른 곳에 보관된 그들의 사랑의 자물쇠와 관련된 사물함의 열쇠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 사물함 속에 강현이 유진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 있을 것이었다. 그렇다면 강현은 그 자물쇠를 어디에 보관했을까? 유진은 다시 USB 파일 목록을 뒤졌다. 비밀 폴더 안에는 채무 현황 외에도 별표 사인 공간 별표 사인이라는 메모 파일이 있었다. 파일을 열자 단 하나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가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공간의 가장 낮은 곳. 유진은 미소를 지었다. 이 모든 것이 강현이 유진에게 남긴 사랑의 암호였다. 별표 사인 내가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공간 별표 사인은 유진이 대학 시절 4년 내내 살았던 학교 앞 하숙집이었다. 유진은 졸업 후에도 그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다. 별표 사인 가장 낮은 곳 별표 사인은 무엇을 의미할까? 지하실 아니면 유진이 사용하던 방의 가장 아래층 사물함. 유진은 즉시 하숙집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아주머니는 유진을 반갑게 맞아주었고 유진은 아주머니께 사정을 설명하고 잠시 하숙집에 들러 짐을 찾아도 되는지 물었다. 아주머니는 흔쾌히 허락했다. 유진은 택시를 잡아 타고 학교 앞 하숙집으로 향했다. 하숙집은 유진이 떠났을 때와 똑같이 아늑하고 정겨웠다. 아주머니는 유진을 보자마자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유진아, 내가 여길 웬일이니? 오랜만이다. 혹시 강현이는 잘 지내니? 너희 둘이 항상 같이 왔었는데. 유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네, 아주머니. 강현 씨는 회사 일 때문에 좀 바빠요. 제가 잠시 옛날 짐 좀 찾으러 왔어요. 혹시 제가 쓰던 방 앞에 있는 개인 사물함 아직 비어 있나요? 그 방은 아직 새 학생이 안 들어와서 비어 있단다. 사물함도 그대로 있지? 왜, 거기 뭐 두고 갔니? 네, 아주머니. 아주 중요한 걸 깜빡하고 두고 갔어요. 유진은 하숙집 복도를 따라 자신이 쓰던 방으로 향했다. 방 앞 복도 끝에는 하숙생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낡은 우편함처럼 생긴 개인 사물함 10개가 일렬로 붙어 있었다. 유진이 사용하던 사물함은 복도 가장 아래,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5번째 칸이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강현이 남긴 열쇠를 사물함 자물쇠에 넣었다. 열쇠는 마치 맞춤 제작된 것처럼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딸까? 사물함 문이 열렸다. 안에는 강현이 유진에게 남긴 별표 사인 마지막 선물 별표 사인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자그마한 낡은 나무 상자였다. 그리고 그 나무 상자 위에는 그들이 남산에 걸지 못했던 이름과 서약이 새겨진 자물쇠가 놓여 있었다. 자물쇠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백슬래시 텍스트 K 백슬래시 아플러스 백슬래시 텍스트 42 백슬래시 텍스트 포레버 대시 0725 강현 달러 백슬래시 아플러스 유진 영원히 0725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자물쇠를 들어 올렸다. 강현은 이별을 통보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이다. 유진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유진이 예상했던 금전이나 도피 자금이 아닌 두꺼운 서류 뭉치와 낡은 통장 하나, 그리고 또 다른 쪽지가 들어있었다. 쪽지에는 강현의 급박한 필체가 적혀 있었다. 별표 사인 유진아.
내가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이 상자 안에 있는 건 내가 너에게 남긴 선물이 아니야. 이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별표 쌓인 마지막 보호막이야. 내가 진 사채 빚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 사채업자들은 내게 빚을 진 것이 아니라 나를 이용해서 불법적인 돈 세탁을 시도했고 내가 그들의 비리를 폭로하려 하자 나를 협박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한테 접근 금지 명령을 언급한 건 사채업자들이 나를 통해 너에게 접근할 것을 막기 위함이었어. 그 유진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사채가 아니라 돈 세탁이었다니. 강현은 단순한 채무자가 아니라 범죄 조직의 내부 비리를 알고 있는 내부 고발자였던 것이다. 쪽지는 계속 이어졌다. 뒤 서류 뭉치는 그들의 모든 불법 거래 기록과 돈 세탁 증거 자료 원본이야. 그리고 이 통장은 그들이 거래에 사용했던 대포 통장이야. 이 모든 것이 그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야. 이 선물을 사채업자들이 찾기 전에 내가 안전한 곳에 숨겨야 했어. 내가 너에게 이별을 고하고 사라진 진짜 이유야. 별표 쌓인 이제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절대로 경찰에 신고하지 마. 사채업자들은 경찰보다 빠르고 교활해. 이 증거를 들고 별표 쌓인 한길법률사무소의 차승우 변호사를 찾아가 줘. 차 변호사는 내가 유일하게 믿는 사람이고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 줄 거야. 그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그를 만날 때 코드 0725를 말해. 그는 내가 강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유진아, 내가 돌아갈 때까지 안전하게 지내줘. 이 서류를 지키는 것이 곧 나를 지키는 거야. 나를 찾지 마. 부탁이야. 내가 이 모든 걸 정리하고 내게 돌아갈게. 그때까지. 사랑한다. 그 쪽지를 다 읽은 유진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강현은 유진을 단순한 연인으로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유진을 가장 믿을 수 있는, 생명을 맡길 수 있는 동지로 여겼던 것이다. 그가 유진에게 이별을 통보하며 밀어냈던 모든 행위는 이 위험한 증거를 유진에게 안전하게 전달하고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다. 유진은 나무 상자 안에 서류 뭉치를 품에 안았다. 이제 유진의 임무는 분명해졌다. 증거를 들고 차승우 변호사를 만나는 것. 강현이 자신을 위해 마련한 마지막 보호 장치를 가동하는 것. 유진은 아주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하숙집을 나섰다. 어둠이 짙게 깔린 거리 위에서 유진은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혹시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까 봐 불안했지만 이 증거를 지키는 것이 강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기에 유진은 두려움을 이겨냈다. 강현의 부탁대로 유진은 그를 찾지 않기로 했다. 대신 강현이 맡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별표 쌓인 한길법률사무소 별표 쌓인로 향할 준비를 했다. 유진의 짐 속에는 사채업자들의 목숨줄이 달린 증거 서류가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다. 유진은 이제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건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용감한 조력자가 되었다. 유진은 카페를 나서자마자 휴대전화로 한길법률사무소와 차승우 변호사를 검색했다. 검색 결과 차승우 변호사는 서울 강남의 대형 법무법인 출신으로 현재는 중소기업 전문 변호사로 명성을 쌓고 있는 인물이었다. 유진은 변호사의 사진을 확인했다. 날카로우면서도 신뢰감을 주는 인상이었다. 강현이 그를 유일하게 믿었다는 사실이 이해가 갔다. 유진은 즉시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지만 차 변호사가 외부 일정으로 자리를 비웠다는 안내를 받았다. 유진은 다급하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중요한 서류를 전달해야 한다고 호소했고 비서실 직원은 내일 오전 10시에 예약 일정을 잡아주었다. 강현의 증거 서류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유진은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사채업자들이 이미 고시텔까지 찾아왔다면 유진의 집 또한 안전하지 않을 터였다. 유진은 미나에게 연락할까 생각했지만 미나마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유진은 인적이 드물고 보안이 철저한 강남의 한 비즈니스 호텔을 예약했다.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유진은 낡은 나무 상자를 품에 꼭 안고 창밖을 주시했다. 모든 지나가는 차량과 행인들이 자신을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불안감 속에서도 유진은 강현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로 버텼다. 호텔방에 도착한 유진은 가장 먼저 서류 뭉치를 안전하게 숨겼다. 욕실 바닥 타일을 살짝 드러내고 비닐봉지에 싼 서류와 통장을 넣은 후 타일을 다시 덮었다. 완벽하게 숨길 수 있는 곳이었다. 유진은 그제야 한숨을 돌리고 강현의 쪽지를 다시 읽었다. 이 서류를 지키는 것이 곧 나를 지키는 거야. 나를 찾지 마. 부탁이야. 내가 이 모든 걸 정리하고 내게 돌아갈게. 그 강현은 이 위험한 증거를 유진에게 맡김으로써
자신은 자유롭게 사채업자들로부터 도망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벌려고 했던 것이다. 유진은 강연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을지 상상하며 눈물을 훔쳤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한길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강남의 번화가에 위치한 사무실은 크지는 않았지만 세련되고 깔끔한 인테리어가 신뢰를 주었다. 유진은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오전 10시에 차승우 변호사님과 예약한 유진이라고 합니다. 비서실. 직원은 유진을 잠시 확인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네, 유진 씨.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변호사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잠시 후 비서실 직원이 유진에게 다가왔다. 변호사님께서 유진 씨를 바로 안내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그 유진은 비서실 직원을 따라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섰다. 차승우 변호사는 서류 더미 속에서 안경을 고쳤으며 유진을 맞았다. 그의 눈빛은 유진의 예상대로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따뜻한 무언가가 느껴졌다. 유진 씨, 어서 오세요.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차 변호사는 유진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유진은 변호사 앞에 앉아 심호흡을 했다. 변호사님, 저는 강현의 여자친구입니다. 차 변호사는 유진의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는 듯 했다. 그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혹시 유진 씨께 저를 찾아가 보라고 했나요? 네. 그리고 저에게 변호사님을 만날 때 별표 사인 코드 별표 사인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0725. 유진은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차 변호사는 그제야 미소를 지었다. 역시 강현이답군요. 그 코드는 우리 셋에게만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유진 씨가 강현의 사람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강현에게서 어떤 연락을 받으셨나요? 유진은 자신이 강현으로부터 받은 모든 메시지, 고시텔에서 주인을 만난 일, 그리고 하숙집 사물함에서 나무 상자를 발견한 일까지 자세히 설명했다. 그리고 강현이 남긴 쪽지의 내용을 모두 전달했다. 변호사님, 강현 씨가 별표 사인 기 서류를 지키는 것이 곧 자신을 지키는 것 별표 사인이라고 했어요. 강현 씨가 말한 그 별표 사인 불법 거래 기록 별표 사인 이 지금 제가 묵고 있는 호텔에 숨겨져 있습니다. 차 변호사의 표정이 일순간 심각하게 굳어졌다. 그는 책상 위 스피커폰을 끄고 유진에게 몸을 숙였다. 유진 씨,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에 집중하세요. 강현이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유진 씨는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근데 그 강현이는 단순히 사채를 진 게 아닙니다. 강현이가 다니던 회사는 사실 별표 사인 블랙스톤 대부 별표 사인라는 불법 사채 조직의 위장 회사였어요. 강현이는 입사 후 1년 동안 자신이 조직의 돈 세탁 업무에 이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죠. 그러다가 우연히 조직의 핵심 비리를 알게 되었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모든 증거를 몰래 복사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강현 씨에게 요구한 돈은 빚이 아니었군요. 맞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2 백슬래시 텍스트럭 $1은 강현이가 조직의 비밀을 알게 된 대가로, 즉 입막음 비용으로 강현에게 뒤집어 씌운 돈이에요. 이 돈을 갚지 못하면 강현이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그들의 손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진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강현이 겪었을 고통과 절망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강현이는 이 증거를 저에게 가져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심을 했을지, 자신이 붙잡히더라도 이 증거만큼은 안전하게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유진 씨에게 답변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은 것이고요. 유진 씨를 위험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기 위한 마지막 방어였어요. 강현 씨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잡혀갔을까요? 유진이 울먹이며 물었다. 차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만약 잡혀갔다면 그들은 아마 이 증거를 찾기 위해 유진 씨를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강현이는 지금 깊은 곳으로 몸을 숨긴 채 이 증거가 저에게 무사히 전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그 증거를 변호사님께 드려야죠. 차 변호사는 심사숙고하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유진 씨, 아직은 아닙니다. 그네. 왜요? 강현이 조직의 핵심 비리를 알고 있는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이 증거가 저의 손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면 그들의 다음 타겟은 유진 씨가 됩니다. 유진 씨가 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라야 해요. 특히 그들. 하지만 유진
씨, 강연이 이 증거를 유진 씨에게 맡긴 진짜 의도는 별표 사인 보험 별표 사인입니다. 만약 강연이가 잡히거나 해를 입게 되면 이 증거가 강연이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됩니다. 저희는 이 증거를 숨겨진 곳에 보관하고 강연이를 찾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차. 변호사는 책상 위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다. 유진 씨, 제가 강연과 마지막으로 연락했던 곳은 부산의 한 작은 항구 근처였습니다. 강연이는 그곳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사채업자들의 눈을 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며칠 전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부산이요? 그럼 제가 부산으로 가야 할까요? 유진이 조급하게 물었다. 아니요. 유진 씨가 직접 나서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제가 신뢰하는 민간 조사원에게 연락해서 강연의 행방을 쫓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유진 씨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변호사는 유진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건 강연이가 미리 준비해둔 가짜 증거 서류입니다. 강연이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허위 정보가 담긴 가짜 증거를 만들었고 그걸 사채업자들에게 넘겨주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가짜 증거요? 네. 만약 사채업자들이 유진 씨를 찾아와 증거를 요구하면 유진 씨는 이 가짜 서류를 그들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그들이 이 가짜 증거를 분석하는 동안 우리는 강연이를 찾아낼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이건 강연이와 저의 마지막 도박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들을 어떻게 만나요? 그리고 그들이 가짜 서류라는 걸 알면 어떻게 되죠? 유진은 두려움에 떨었다. 그들이 유진 씨에게 접촉해 올 겁니다. 유진 씨가 강연의 여자친구라는 사실과 유진 씨가 고시태를 찾아갔다는 사실은 이미 그들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짜 서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유진 씨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씨는 그들과 접촉할 때 최대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짜 서류를 넘겨준 후 즉시 저에게 연락하고 절대 강연에 대한 어떤 정보도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유진은 차 변호사의 계획이 너무 위험하고 무모하다고 생각했지만 강연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제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접촉할 수 있을까요? 유진은 용기를 내어 물었다. 가장 먼저 유진 씨가 숨긴 진짜 증거 서류를 저의 사무실에 있는 가장 안전한 금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진 씨는 호텔을 나와 강연의 옛날 생활 패턴을 따라다니세요. 그들이 유진 씨의 동선에 나타날 때까지. 자, 변호사는 유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유진 씨, 지금부터 유진 씨는 미끼가 되는 겁니다. 강연이를 구하기 위한 유일한 미끼.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두려움 대신 강연을 향한 굳은 사랑과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유진은 차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호텔로 돌아가 욕실 타일 밑에 숨겨뒀던 진짜 증거 서류 뭉치를 꺼냈다. 유진은 그것을 검은색 서류 가방에 담아 다시 법률사무소로 가져갔다. 차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받자마자 사무실 벽 뒤에 숨겨진 특수 금고에 넣고 비밀번호를 설정했다. 이제 이 증거는 안전합니다. 이 세상에 이 금고의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저와 강연이 그리고 유진 씨까지 3명뿐입니다. 그리고 유진 씨가 가지고 있는 것은 조직을 잠시 속일 수 있는 가짜 서류입니다. 유진은 가짜 서류가 담긴 봉투를 받아들었다. 봉투는 진짜 서류와 무게나 크기가 거의 비슷했다. 유진 씨, 이제부터 강연이가 숨어 지내기 전에 일상적인 동선을 따라 움직이세요. 강연이와 자주 갔던 식당, 카페, 심지어 강연이 회사가 있던 건물 근처까지. 그들은 유진 씨가 강연의 행방을 알고 있다고 확신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진은 법률사무소를 나섰다. 그녀의 손에는 가짜 증거가 담긴 봉투가 쥐어져 있었다. 유진은 길거리로 나와 강연과 함께 즐겨 찾던 작은 서점, 그리고 주말마다 산책했던 공원 벤치 주변을 맴돌았다. 유진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극도의 긴장감에 시달렸다. 언제, 어디서, 덩치 큰 사채업자들이 자신에게 나타날지 알 수 없었다. 이틀째 되던 날 저녁, 유진은 강연과 처음 만났던 동네의 허름한 레스토랑에서 혼자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레스토랑은 한적했고 유진은 창가 자리에 앉아 강연과의 추억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때 유진의 맞은편 테이블에 양복을 입은 2명의 덩치 큰 남자가 앉았다. 그들은 식사를 주문하지 않고 유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한 남자는 인상이 험악했고 다른 한 남자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다. 유진은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었다. 블랙스톤 대부의 조직원들. 유진은 애써 태연한 척 스파게티를 포크로 돌렸다. 잠시 후
험악한 인상의 남자가 유진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다가씨, 여기서 혼자 밥 먹으니 맛이 좋습니까? 남자는 팔을 테이블에 짚고 유진에게 위협적으로 몸을 숙였다. 유진은 최대한 침착하게 그를 올려다보았다. 식사 중인데 방해하지 마세요. 방해. 하하. 우리는 아가씨의 독박 때문에 왔습니다. 강현이 말입니다. 유진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강현 씨라면 저랑 헤어진 지 오래입니다. 저는 그 사람 행방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남긴 빚이 있다면 제가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남자는 낄낄 웃으며 유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다. 유진은 즉시 몸을 뒤로 뺐다. 경찰. 하하. 아가씨, 우리는 지금 그런 장난할 기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별표 사인 강현이가 훔쳐간 서류 뭉칠 별표 사인입니다. 아가씨가 고시텔에 가서 그 짐을 받아간 것, 저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가 아가씨 손에 있다는 것도 무슨 서류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강현 씨는 저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끝까지 잡아댔다. 남자는 험악한 목소리로 유진을 위협했다. 거짓말 마십시오. 우리는 아가씨에게 선택권을 주러 온 겁니다. 순순히 서류를 내놓고 강현이의 행방을 알려주면 아가씨는 안전합니다. 만약 버티면 남자는 자신의 양복 안 주머니를 만지작거렸다. 유진은 그 안에 날카로운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다. 강현 씨가 저에게 남긴 건 이별 통보뿐입니다. 그리고 병원비 영수증뿐이에요. 유진은 마지막까지 진실을 숨기기 위해 노력했다.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아가씨의 기억을 되살려 드리겠습니다. 그때 유진의 뒤쪽에서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다. 바로 차 변호사가 고용한 민간 조사원이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레스토랑 구석에 앉아 있었고 유진과 사채업자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다. 유진은 속으로 안심했지만 표정은 최대한 두려움에 질린 모습을 연출했다. 다시 묻겠습니다. 서류 뭉치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 주면 아가씨는 살 수 있습니다. 남자가 유진의 얼굴에 침을 튀기며 협박했다. 유진은 숨을 들이마시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저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강현 씨가 절대 남에게 주지 말라고 했어요. 주면 제가 위험해질 거라고. 어디로? 강현이가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일 오후 3시에 여기 근처 XX 공원으로 오세요. 그때 서류를 넘겨드릴게요. 대신 저를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셔야 합니다.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씩 웃었다. 좋습니다. 내일 오후 3시 XX 공원입니다. 아가씨를 해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가씨가 헛수작을 부리거나 서류가 가짜라면 그땐 강현이와 아가씨 둘 다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남자는 경고를 남기고 레스토랑을 나갔다. 유진은 힘없이 의자에 기대어 앉았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잠시 후 민간 조사원이 유진에게 다가왔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진 씨, 방금 대화 내용 모두 녹음했습니다. 차 변호사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약속 장소는 저희가 안전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강현이 남긴 마지막 임무, 별표 사인 가짜 증거 전달 별표 사인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위험한 순간에 직면하게 되었다. 다음 날 유진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차승우 변호사를 다시 만났다. 변호사는 유진이 사채업자들과 약속을 잡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지만 동시에 위험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유진 씨, 약속 장소인 XX 공원은 사방이 트여 있어 비교적 안전하지만 그들이 무기를 소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해 민간 조사원 2명이 주변에 배치될 것이고 유진 씨와 사채업자들이 접촉하는 순간을 주시할 겁니다. 유진 씨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네, 변호사님. 제가 그들에게 서류를 건네주면 그들이 바로 자리를 뜰까요? 유진이 물었다. 그들은 서류의 내용을 즉시 확인할 겁니다. 그 내용이 가짜라는 것을 알아채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들이 잠시 혼란에 빠진 틈을 타 유진 씨는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강현이 남긴 또 하나의 비밀을 사용해야 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의 비밀이요? 차 변호사는 유진에게 얇은 은색 카드 하나를 건넸다. 이 카드는 강현이가 만든 긴급 연락 장치입니다. 이 카드를 특정 장소에 대면 강현이에게 현재 유진 씨의 위치와 위험 상황이 전송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강현이가 이별 통보를 한 후에도 유진 씨를 지켜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절대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유진 씨의 목숨이 위험할 때만 사용하세요. 유진은 카드를 받아들고 손에 꽉 쥐었다. 강현의 마지막 배려이자 생명줄이었다. 그리고 유진 씨, 그들이 혹시라도 강현의 행방을 묻는다면 별표 사인 부산 해운대 근처에서 봤다 별표 사인 고만하십시오. 절대 강현이가 숨어 지내는 진짜 장소나 차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혼란을 가중시켜야 합니다. 오후 2시 50분. 유진은 XX 공원의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잔디밭 한가운데 낡은 벤치에 앉아 가짜 서류가 든 검은 봉투를 품에 안았다. 유진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휴대전화를 만지는 척하며 주변을 살폈다. 공원에는 평범한 산책객들만 보였지만 유진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감시하는 조직원처럼 느껴졌다. 오후 3시 정각. 어제 레스토랑에서 만났던 두 남자가 정확히 나타났다. 그들은 주변을 살피더니 빠른 걸음으로 유진에게 다가왔다. 유진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시간 딱 맞춰 오셨군요, 아가씨. 험악한 남자가 말했다. 서류는 가져왔습니다. 약속대로 저를 해치지 마세요. 유진은 목소리를 떨었지만 시선은 피하지 않았다. 좋습니다. 서류 내놓으세요. 유진은 검은 봉투를 내밀었다. 남자는 봉투를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그 자리에서 봉투를 뜯어 서류 뭉치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는 내용을 대충 훑어보더니 날카로운 눈빛에 다른 남자에게 서류를 건넸다.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는 서류를 좀 더 꼼꼼히 살폈다. 그가 서류를 확인하는 동안 유진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 이제 약속대로 저는 가겠습니다. 험악한 남자가 유진의 어깨를 잡으려 했다. 잠깐. 서류는 확인해야지. 그리고 강현이 그 자식은 어디 있습니까? 유진은 어깨를 빼며 대답했다. 저도 강현 씨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강현 씨가 사라지기 전에 저에게 부산 해운대 근처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상은 저도 몰라요. 유진은 차 변호사의 조언대로 부산을 언급했다.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가 서류를 확인하다가 잠시 멈칫했다. 그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다. 유진은 그가 서류의 내용이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했음을 직감했다. 이게 전부입니까?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네, 강현 씨가 저에게 맡긴 전부입니다. 더 이상은 저도 아는 게 없습니다. 유진은 최대한 당당하게 대답했다.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는 서류 뭉치를 다시 험악한 남자에게 던지듯이 건넸다. 함정일 수도 있다. 이거 제대로 확인해 봐야 해. 우리가 찾던 핵심 계좌 번호가 아닌 것 같아. 헛소리 마십시오. 강현이가 이 서류를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험악한 남자가 소리쳤다. 유진은 그들의 혼란을 틈타 재빨리 발걸음을 옮겼다. 유진이 공원을 벗어나 인파 속으로 사라지려 할 때 험악한 남자가 유진을 향해 소리쳤다. 이봐, 아가씨. 만약 이 서류가 가짜라면 너는 강현이 대신 우리한테 오게 될 거야. 그때 강현이가 진짜 어디 있는지 말하게 될 거다. 유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다. 그녀는 공원 근처 버스 정류장까지 전력 질주했고 마침 도착한 버스에 몸을 실었다. 버스가 출발하자 유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유진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후 차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변호사님, 서류 전달했습니다. 그들이 서류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지만 제가 급히 빠져나왔어요. 부산 해운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유진 씨, 이제 그들은 서류의 진위를 파악하느라 시간을 허비할 겁니다. 그리고 부산으로 시선을 돌리겠죠. 유진 씨 덕분에 저희가 강현을 찾을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을 벌었습니다. 강현 씨는요? 혹시 부산으로 간 민간 조사원에게서 연락 온 거 없나요? 유진은 강현의 안부가 가장 걱정스러웠다. 아직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강현이가 혼자 어디론가 숨어 지낸다는 건 아직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저의 조사팀이 부산의 항구와 일용직 노동자들의 숙소를 중심으로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유진은 차 변호사의 말을 듣고 희망을 얻었지만 강현이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불안했다. 변호사님, 저 강현 씨가 숨긴 또 다른 단서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유진은 고심 끝에 민수와의 대화를 꺼냈다. 민수요? 강현의 친구요? 네, 민수 씨가 강현 씨가 별표 사인 변두리의 허름한 고시원 별표 사인에 숨어 지냈다고 했어요. 그리고 강현 씨가 나에게 메시지를 보낸 시점은 그 고시원에 입실한 직후였습니다. 강현 씨는 조직원들이 찾아오기 직전에 그 고시원에서 몸을 피했지만
그가 두 번째로 숨을 만한 곳은 그 고시원과 비슷한 환경일 거예요. 왜냐하면 조직원들은 강연히 부산으로 갔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차 변호사는 유진의 말에 깊이 동의했다. 유진 씨의 판단이 맞을 수 있습니다. 강연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가장 위험해 보이지만 동시에 조직원들의 시선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일 수 있습니다. 부산은 저희가 던진 미끼가 될 겁니다. 유진은 강연이 남긴 USB 파일에서 본 비룡직 노동 현장 주소 목록을 차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이 주소들은 강연 씨가 빚을 갚기 위해 일했던 곳들이에요. 강연 씨는 이 지역 주변을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조직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도심에서 떨어진 곳, 즉 서울 외곽의 공장지대나 재개발 지역 주변일 수 있어요. 차 변호사는 유진의 정보에 즉시 반응했다. 좋습니다. 유진 씨, 이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민간 조사팀에게 즉시 연락해서 부산팀을 철수시키고 서울 외곽의 공장지대와 유진 씨가 언급한 고시원 주변을 다시 수색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유진 씨는 잠시 동안 안전한 곳에 머물러 주세요. 강연이 남긴 진짜 흔적을 찾기 위해 유진과 차 변호사는 은밀한 작전을 시작했다. 차 변호사의 민간 조사팀은 유진이 제공한 주소와 강연의 마지막 거주지였던 수유동 고시원 주변을 중심으로 수색을 확대했다. 이틀 후 차 변호사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다. 유진 씨, 강연을 찾았습니다. 수유동 고시원 근처의 낡은 교회 지하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교회 지하실이요? 강연 씨, 무사한가요? 유진은 기쁨과 불안함에 목소리가 떨렸다. 다행히 무사합니다. 강연희는 고시원을 급히 피한 후 조직원들이 자신을 찾으러 올 것을 예상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가 다니던 작은 교회의 목사님께 부탁해서 지하실에 머물고 있었어요. 목사님은 강연의 사정을 알고 그를 숨겨주고 계셨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가봐도 될까요? 아니요, 유진 씨, 아직은 아닙니다. 강연희는 조직원들이 유진 씨에게서 서류를 받아낸 후 부산으로 시선을 돌렸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부산에 쏠려 있는 이 짧은 기간이 강연희가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강연희는 유진 씨를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차 변호사의 말에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강연희 자신을 찾아 나섰던 이유, 즉 별표 사인 사랑의 증거 별표 사인을 그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변호사님, 제가 강연 씨를 만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강연 씨는 저에게 별표 사인 긴급 연락 카드 별표 사인을 주었어요. 이 카드를 특정 장소에 대면 강연 씨에게 제 위치가 전송된다고 했어요. 강연 씨가 저를 걱정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차 변호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긴급 연락 장치라니? 역시 강연이답군요. 그가 유진 씨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었던 신뢰의 증표였을 겁니다. 좋습니다. 유진 씨, 강연희가 가장 안심할 만한 곳에서 그 카드를 사용하세요. 가장 안심할 만한 곳. 유진은 강연과 함께 보냈던 행복한 순간들을 떠올렸다. 유진은 차 변호사에게 강연이 숨어있는 교회 지하실 주소를 전해받았다. 그리고 다음 날, 유진은 강연이 가장 편안함을 느꼈던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강연과 유진이 연인이 된 후 가장 먼저 함께 살았던 낡은 원룸 앞이었다. 유진은 그곳의 우편함으로 다가갔다. 강연은 예전에 유진에게 별표 사인 만약 우리가 헤어지더라도 나는 너의 우편함만은 늘 확인할 거야. 내가 잘 지내는지 알고 싶어서. 별표 사인 라고 농담처럼 말했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강연이 준 은색 카드를 낡은 우편함의 금속 표면에 살짝 갖다 댔다. 띠익. 작은 전파음과 함께 카드가 반응했다. 유진은 카드가 강연에게 자신의 위치와 함께 별표 사인 위험 상황 별표 사인을 전송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강연이 카드를 유진의 목숨이 위험할 때만 사용하라고 했기에 유진은 강연을 만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험 상황을 연출한 것이다. 몇 분 후 유진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발신자는 달 수 없음. 강연이었다. 유진은 전화를 받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강연 씨, 유진아, 너 왜 그랬어? 내가 그 카드를 함부로 쓰지 말라고 했잖아. 무슨 일이야? 너 지금 어디야? 사채업자들이 너를 잡았어? 강연의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니요, 강연 씨. 아무도 저를 잡지 않았어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당신을 찾아야 했어요. 나를 찾았다고. 어떻게? 너 차 변호사 만났어? 내가 남긴 서류는? 네, 변호사님 만났고 서류도 안전하게 전달했어요. 변호사님 금고에 있어요.
강현 씨가 남긴 사랑의 암호 덕분에 찾을 수 있었어요. 유진은 강현이 남긴 선물과 담호에 대해 이야기하며 강현을 안심시켰다. 강현은 잠시 침묵하더니 목소리를 낮추었다. 유진아, 내가 너한테 이별 통보한 이유가 뭐였는지 기억해? 내가 너를 위험에서 지키기 위해서였어. 너 지금 당장 거기서 떠나. 내가 너한테 다시 연락할게. 싫어요. 강현 씨. 변호사님께 다 들었어요. 강현 씨가 날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싸우고 있었는지. 그리고 저 강현 씨가 숨어 있는 곳도 알아요. 수유동 교회 지하실이잖아요. 강현은 전화기 너머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유진아, 너 정말 고집불통이구나. 너 때문에 내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 몰라? 강현 씨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증거를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강현 씨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 되어주고 싶어요. 강현 씨가 저에게 남긴 자물쇠. 기억해요. 0725. 유진의 말에 강현은 다시 침묵했다. 그들의 사랑의 서약 코드가 언급되자 강현의 단호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유진은 느낄 수 있었다. 유진아, 미안하야. 내가 널 너무 힘들게 했어. 하지만 내가 너에게 돌아갈 때까지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 싸움은 내 싸움이야. 아니요, 강현 씨. 우리의 싸움이에요. 유진은 눈물을 닦고 단호하게 말했다. 강현 씨가 저에게 마지막 선물을 남겼듯이 저도 강현 씨에게 마지막 선물을 가져왔어요. 강현 씨를 믿고 강현 씨를 지켜줄 힘이 되어주는 것. 강현은 유진의 변함없는 사랑에 결국 무너졌다. 알았어, 유진아. 내가 지금 너한테 갈게. 하지만 내가 나한테 온다면 절대로 다시는 내 곁을 떠나지 마. 알았지? 강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다. 강현은 유진의 미끼에 걸려들었고 그들의 길고 외로웠던 이별은 이제 끝이 났다. 하지만 유진과 강현 앞에는 사채 조직과의 위험한 싸움이 남아 있었다. 유진이 전화를 끊은 지 30분이 지났을까? 낡은 원룸 앞 골목길 모퉁이에서 그림자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자, 강현이었다. 그는 주변을 몇 번이고 살피더니 유진에게로 전력 질주했다. 유진아, 강현은 유진을 보자마자 품에 힘껏 끌어안았다. 뼈마디가 부러질 듯한 강한 포옹이었다. 유진은 강현의 품에 안겨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강현의 몸은 이전보다 훨씬 야위고 거칠어져 있었다. 지하실에서의 도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 강현 씨, 괜찮아요? 많이 힘들었죠? 유진은 흐느끼며 강현의 등을 쓸어내렸다. 강현은 유진을 품에서 떼어내고 눈물을 흘리는 유진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의 눈빛은 회한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안해, 유진아. 내가 널 이렇게 위험한 일에 끌어들였어. 하지만 내가 날 찾아줄 거라고 믿었어. 내가 나의 마지막 희망이었어. 내가 당신의 암호를 풀었잖아요. $, 백슬래시 사인 텍스트 0725 $. 우리 사랑의 서약이었죠. 당신이 나한테 영원히 함께할 거라고 약속했잖아요. 이대로 당신 혼자 힘들게 둘 수 없었어요. 강현은 유진의 손을 잡고 조용하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들어섰다. 일단 여기는 위험해. 조직원들이 다시 유진이 너를 미행할 수도 있어. 차 변호사님은 안전한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증거 서류도 변호사님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어요. 유진은 강현에게 가짜 서류를 전달하고 부산으로 시선을 돌린 작전을 설명했다. 강현은 유진의 용감한 행동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유진아, 내가 나 대신 그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다니 정말 대단해. 내가 아니었으면 이 모든 것은 실패했을 거야. 당신이 날 믿어줬으니까요. 강현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증거를 가지고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강현은 표정을 굳혔다. 물론이야. 그 서류는 그들이 지난 3년간 벌인 모든 불법 돈 세탁의 핵심 증거야. 하지만 그들이 이 서류가 가짜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 둘 모두에게 엄청난 위험이 닥칠 거야. 시간이 없어. 우린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 선수를 쳐야 해. 유진과 강현은 차승우 변호사가 마련한 강남 외곽의 보안시설이 완벽한 안전가옥으로 향했다. 안전가옥은 철저히 비밀이 유지되는 곳이었고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차 변호사와 그의 신뢰하는 민간 조사팀장인 이 팀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현아,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자네가 내게 맡긴 이별 통보 작전은 성공적이었지만
유진 씨가 너무 용감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자네를 찾아냈네. 차 변호사는 강현을 반갑게 맞이했다. 강현은 유진의 손을 놓지 않았다. 변호사님, 유진이가 아니었으면 전 아직도 지하실에서 숨어 있었을 겁니다. 유진이 덕분에 이 증거가 안전하게 변호사님께 전달되었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이 가짜 서류에 속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팀장이 나섰다. 저의 팀이 감청한 결과 그들은 어제 서류를 받은 후 밤새도록 내용 분석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부터 그들의 내부에서 혼란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서류 내용의 핵심 계좌 정보가 모두 가짜라는 것을 알아차린 듯합니다. 그리고 부산으로 보냈던 추적팀이 오늘 오전 철수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유진 씨가 자신들을 속였다는 것을 알고 유진 씨를 중심으로 다시 추적을 시작할 겁니다.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강현은 긴장감에 주먹을 꽉 쥐었다. 변호사님, 제가 가지고 있는 진짜 핵심 자료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블랙스톤 대부의 조직원 명단과 그들의 비자금 관리 서버의 접속 코드입니다. 이 정보를 경찰에 넘기면 그들의 조직은 뿌리부터 무너질 겁니다. 자,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강현아, 경찰에 넘기는 건 너무 위험해. 그 조직은 경찰 내부에도 끈아풀을 심어뒀을 가능성이 높아. 우리가 이 증거를 제출하는 순간 정보는 유출되고 너와 유진 씨는 목숨을 위협받게 될 거야. 우리는 경찰이 아닌 별표사인 공정거래위원회의 특수금융범죄조사팀 별표사인을 움직여야 해. 그들은 비밀 유지에 철저하고 금융범죄에 특화되어 있어. 하지만 그들이 움직이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요? 유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현이와 유진 씨는 오늘 밤 대한민국을 벗어나야 합니다. 제가 홍콩으로 가는 비행기 표를 준비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준비한 안전한 은신처에서 잠시 머무세요. 저희가 이 증거를 세상에 공개하는 순간 조직원들은 강현이와 유진 씨가 이미 국외로 도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그들을 피해 있어야 합니다. 강현은 유진을 바라보았다. 유진은 강현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다. 떠나요. 강현 씨, 우리가 다시 만난 건 이 모든 걸 끝내고 함께 행복해지라는 뜻일 거예요. 그날 밤 유진과 강현은 공항으로 향했다. 차 변호사와 이 팀장은 공항 보안팀과의 협조를 통해 두 사람이 조직원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을 마련했다. 출국 수속을 받기 직전 강현은 차 변호사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변호사님, 제 목숨과 유진이의 안전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블랙스톤 대부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제가 힘들게 모은 모든 증거를 믿습니다. 걱정 마라, 강현아. 자네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내가 잘 알아. 이 싸움은 정의의 승리가 될 걸세. 자네와 유진 씨는 홍콩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 내가 일이 마무리되는 대로 연락하겠네. 유진은 강현과 함께 게이트를 통과하며 마지막으로 차 변호사에게 인사했다. 유진은 품속에 강현이 남긴 낡은 나무 상자를 안고 있었다. 이제 그 상자 안에는 서류 대신 그들의 사랑을 상징하는 자물쇠만 남아있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유진은 강현의 어깨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점처럼 멀어졌다. 강현 씨, 이제 좀 안심이 돼요. 유진이, 내가 내 옆에 있는데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렵지 않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너를 밀어내려고 했을 때 내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 강현은 유진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갈아요. 당신이 나한테 보낸 메시지. 사랑했어라는 말이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널 사랑하지만 놓아줘야 한다는 뜻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당신이 나한테 접근 금지 명령을 언급하며 절 밀어냈을 때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강현은 유진을 다시 한번 품에 안았다. 내가 아니었으면 난 아마 지하실에서 혼자 절망에 빠져 있었을 거야. 너는 나에게 돌아온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강현과 유진이 홍콩에 도착하고 이틀이 지났을까? 그들이 머무는 안전가옥에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 없었지만 차 변호사가 하루에 한 번씩 위성을 통해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내왔다. 메시지 대시 1일차 증거 제출 완료. 특수금융범죄조사팀에서 증거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중. 곧 대대적인 수사 착수 예정.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 안전의 유일. 메시지 대시 2일차 작전 개시. 블랙스톤 대부의 위장회사와 주요 인물들이 구속 수감되기 시작. 언론은 아직 통제 중이지만 곧 큰 사건으로 보도될 것
강현이가 제공한 비자금 서버 접속 코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 강현이의 용기가 정의를 이끌었음. 유진과 강현은 서로 마주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강현의 외로웠던 싸움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메시지 대시 3일착 별표 사인 사태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됨. 블랙스톤 대부의 조직원 전체가 붕괴. 핵심 간부들이 구속되었고 불법 자금 $2 백슬래시 텍스트 1000억 달러 원이 동결됨. 강현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완전히 사라졌음. 언론 보도 준비 중. 오늘 저녁 9시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될 것임. 이제 두 분은 안전함. 내일 귀국 준비 바람. 그 강현은 유진을 끌어안고 벅찬 감정을 표현했다. 유진아, 우리가 해냈어. 이제 우리가 함께할 수 있어. 유진은 강현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었다. 네, 강현 씨. 이제 우리에게는 꽃길만 남았어요. 일주일 후 유진과 강현은 서울로 돌아왔다. 공항에는 차승우 변호사와 미나가 마중 나와 있었다. 미나는 유진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다. 유진아, 너 대체 어디서 뭘 한 거야? 뉴스에서 강현 씨 이야기가 나올 때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내가 강현 씨를 구한 거였어. 유진은 미나를 안으며 웃었다. 미나야, 걱정해줘서 고마워. 내가 강현 씨의 마지막 비밀을 지켰지. 그 강현은 미나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미나 씨, 제가 유진이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진이 옆에서 평생 갚아나갈게요. 그리고 제가 지게 되었던 빚도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새 삶을 시작할 거예요. 그차. 변호사는 강현에게 미소를 지었다. 강현아, 자네는 훌륭한 내부 고발자였고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싸웠네. 자네의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될 걸세. 이제 유진 씨와 행복하게 지내게. 접근 금지 명령은 이제 필요 없을 것 같네. 그 강현은 유진의 손을 잡았다. 네, 변호사님. 이제 유진이에게서 절대로 멀어지지 않을 겁니다. 유진과 강현은 미나, 차 변호사와 함께 식사를 하며 그동안의 힘든 시간을 이야기했다. 강현은 유진에게 자신이 얼마나 유진을 그리워했는지, 그리고 이별을 통보한 그날 밤 얼마나 울었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했다. 유진아, 내가 너한테 보낸 마지막 문자. 별표 사인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서 꼭 행복하길 바래. 별표 사인 라고 했었지. 사실은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혹시 나를 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언젠가는 내가 너한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깨닫고 나한테 돌아오길 바랐어. 정말 이기적이었지. 강현이 말했다. 유진은 강현의 손을 잡았다. 아니요, 강현 씨. 당신은 나한테 가장 소중하고 용감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나한테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 사랑의 서약 코드가 담긴 희망의 메시지였어요. 내가 당신의 진심을 알게 해준 유일한 메시지. 그 미나는 두 사람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두 사람, 정말 대단하다. 영화 같아. 꼭 행복해야 해. 그 며칠 후, 유진과 강현은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기 위해 조용히 여행을 떠났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남산타워였다. 안개 낀 남산타워의 자물쇠 난간. 강현은 낡은 나무 상자에서 그들의 이름이 새겨진 자물쇠를 꺼냈다. 유진아, 우리 서약했던 날 비가 와서 이걸 걸지 못했지? 그 이후로 이 자물쇠는 내가 너에게 돌아가야 할 이유가 되었어.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영원한 사랑의 서약이야. 그 강현은 난간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자물쇠를 걸고 잠갔다. 자물쇠에는 별표 사인 K 달러 사인 백슬래시 사인 A+Y forever 대시 0725 별표 사인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유진은 자물쇠를 어루만지며 강현의 품에 기댔다. 강현 씨, 이제 우리의 모든 고난은 끝났어요. 우리의 사랑은 그 모든 시련을 이겨냈어요. 나한테 온 이 마지막 메시지가 우리를 영원히 함께하게 해주었죠. 그 강현은 유진의 뺨에 키스하며 속삭였다. 이제부터 유진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줄게. 우리 절대 헤어지지 말자. 내가 너한테 보낸 마지막 메시지는 별표 사인 사랑했어. 별표 사인가 아니라 별표 사인 사랑의 별표 사인이었어. 언제나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유진과 강현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그들의 길고 파란만장했던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의 증명으로 해피엔딩을 맞았다. 유진은 다시 한번 강현에게 안겼고 남산의 수많은 자물쇠처럼 그들의 사랑 또한 영원히 그곳에 매달려 빛나고 있을 것이었다.